겨울꽃이 피는 집. 김춘자는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들고 생각만 늘어난다는 말이 실감났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한 아들 부부의 제안으로 이 집에서 살게 된 지 벌써 10년. 그때는 어머니, 저희랑 사세요라는 말이 진심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그저 의무감으로 내뱉은 말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아침 6시 춘자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사실 자정 이후로 1시간 간격으로 깨어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 잠을 못 이루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그 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다.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은 늘 먼 곳에 있었다. 방 안의 작은 좌탁 위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여보, 오늘도 이렇게 눈을 떴소. 당신 없이 또 하루를 시작한다오. 속삭이며 닦아낸 사진 속 먼지만큼 쌓여가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젊은 시절 오순도순 살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두려웠다. 춘자는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서기 전 심호흡을 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며느리 미영의 얼굴에는 항상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춘자는 잘 알고 있었다. 남의 집 늙은이가 되어버린 느낌이 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영의 말에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내 존재가 불편하다는 뜻이었을까? 해석할 수 없는 말들이 춘자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다. 가시 박힌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가슴 깊은 곳에 피멍이 들어버렸다. 어제도 미영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같이 살면 힘들지. 친구의 물음에 미영은 그냥 그렇죠 뭐 라고 대답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춘자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한때는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미영의 입에서 이제 시어머니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리다니. 사람은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데 춘자는 종종 자신이 이 집에서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의문이 들었다. 한때는 손주 돌보고 집안일 돕는 게 보람찼지만 서윤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성스레 끓인 보약도,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챙겨준 간식도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아들 준호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어릴 적 그렇게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기는 어디로 간 걸까? 밤새 열이 오르면 가슴에 얹고 온기를 나눠주던 그 시절이 그립다. 가끔 춘자는 생각했다. 준호가 다시 아기가 되었으면, 그랬다면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하다가도 이내 자책했다. 내가 부족했나? 더 잘해줄걸? 더 사랑해줄걸?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다. 해외 지사에 발령받은 아들 준호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왔다. 그마저도 바쁜 일정에 쫓겨 제대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아들이지만 그래도 춘자의 마음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였다. 지금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도 결국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안타까웠다. 유일한 위로는 손녀 서윤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이렇게 물어오는 서윤이의 맑은 눈동자에서만 춘자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손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만이 춘자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밤이면 춘자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한이 밀려올 때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봐도 대답 없는 허공만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인생의 고단함이 밤마다 무거운 이불처럼 춘자를 덮었다. 미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있던 날이었다. 아침부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춘자의 주변을 맴돌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이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벼락 같은 말에 춘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깨진 찻잔만큼이나 산산조각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미영은 이미 준비된 말을 쏟아냈다. 준호와 의논했고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것. 춘자의 귀에는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다. 춘자의 세계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고려장. 이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했던가. 뉴스에서 본 요양원 학대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도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했다. 얼굴을 뜨겁게 적시는 눈물도 닦지 않았다. 어디로 보내려는 걸까? 요양원? 아니면 작은 월세방? 아들과 통화해도 엄마 미영이 말들었죠? 걱정 마세요. 다 좋게 될 거예요. 라는 모호한 답변뿐이었다.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셨지. 자식 낳고 기르는 건 쉬워도 자식 마음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준호를 낳고 첫 울음소리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어린 준호의 열이 오를 때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그 정성이 어디로 갔을까? 벽장에 걸린 옷들을 바라보며 춘자는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았을 때의 그 막막함. 아들네로 온다고 했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10년 동안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아온 나날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문하며 밤을 지새웠다. 젊었을 땐 몰랐다. 늙는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관절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놀던 그때로. 아니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서럽게 울던 할머니를 본 손녀 서윤이 찾아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마저도 춘자에겐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우리 자주 볼 수 있어요. 손녀의 위로가 도리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평생 정성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왔건만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내몰리는구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내 한평생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이사 날이 밝았다. 춘자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72년 인생이 고작 트렁크 2개와 보따리 몇 개로 정리되는 것이 서글펐다. 평생 모아온 사진첩과 남편의 유품,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 일기장들. 그것이 전부였다. 사람이 살다 가면 남는 게 뭘까 생각하니 눈물만 났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춘자는 묵묵히 눈물을 삼켰다.
벽에 남은 달력의 동그라미 표시들. 아들 가족의 생일과 기념일을 잊지 않으려 했던 흔적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다. 정성으로 키운 화분들에 물을 주며 나 없으면 누가 너희를 돌볼까 생각하니 식물들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준호의 방에 들어갔다. 이곳은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예전 준호가 학창 시절 받았던 상장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춘자는 상장 한 장 한 장을 만지며 지나간 시간을 더듬었다. 수학경시 대회 상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때는 엄마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준호야, 엄마가 못난 탓이구나. 속삭이며 상장을 제자리에 놓았다. 아들을 키우며 자신이 했던 실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칭찬보다 꾸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조금만 더 안아주고 조금만 더 사랑한다 말했더라면 지금도 이렇게 서로 어색하진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미영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표정에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어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며느리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춘자는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불편한 동거인이 되어버렸다. 사람 사이의 정이란 게 이렇게 쉽게 식어버리는 건지 서글펐다. 그런 며느리를 원망할 힘조차 없었다. 내가 부담이었겠지. 자책하며 춘자는 짐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들 준호는 오늘도 출장이라며 얼굴을 비쳤다.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는 날에도 바쁜 아들. 그런 아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쁜데 괜히 마음 쓰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손녀 서윤이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른도 아닌 아이가 할머니를 위로해야 하는 현실이 비통했다. 서윤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춘자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서윤이 덕분에 할머니는 괜찮단다. 차에 짐을 싣고 미영의 운전으로 떠나는 길, 춘자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에 마음을 맡겼다. 서울 생활 10년 매일 같은 아파트 단지를 보다가 낯선 도로를 달리니 마치 타국으로 추방당하는 기분이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했던가. 남의 집 늙은이로 살아가는 서러움을 이제는 더 크게 맛보게 될 것 같았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정이 든다더니 이젠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했다. 사람 팔자는 녹록지 않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새삼 떠올랐다. 할 일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춘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결국 나도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차 안의 침묵이 춘자의 가슴을 더욱 옥죄었다. 미영은 운전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말없이 전방만 바라봤다.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 속에서 춘자는 홀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회한에 잠겼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얼마나 좋았던가. 아들이 데려온 예쁜 여자를 보며 춘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었다. 시어머니 노릇도 잘하리라 다짐했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했다. 며느리의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아픈 날엔 밤새 간호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미영이 편하도록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의 표정은 굳어갔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춘자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내가 너무 참견한 걸까? 아니면 부담을 준 걸까?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서울을 벗어나 교회로 향하는 듯했다. 소나무 숲과 작은 마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춘자의 가슴이 더 조여들었다. 사람 없는 곳에 버려두려는 걸까? 혹시 진짜로 산속에? 이런 불안한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다. 세월이 참 빠르다. 어제는 아이를 업고 다니던 젊은 어머니였는데 오늘은 자식들에게 버려지는 늙은이가 되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 평생 정성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내 몫은 이런 서러움 뿐이구나 싶었다.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차 안에서 춘자는 어린 시절 들었던 고려장 이야기를 떠올렸다.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서 버리는 이야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 마음은 그리 달라지지 않는 걸까? 세월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가족의 정까지 해치는 건 아닐까?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문득 났다.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과 정이 있었다. 그 시절이 그립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어린 시절의 행복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했다. 이제 춘자에게 남은 건 뭘까?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 아픈 허리, 쑤시는 무릎, 그리고 날로 줄어드는 기억력.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앞으로의 나날이 막막했다.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미래는 캄캄한 터널 같았다. 미영의 차가운 침묵에 비해 주변 풍경은 점점 따뜻해졌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희미한 기억이 춘자의 마음을 스쳤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다. 목적지가 어디든 그곳에서 춘자를 기다리는 건 버려진 노인의 쓸쓸한 말년일 것이라는 체념만이 가득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다. 고즈넉한 돌담길과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춘자의 눈에 들어왔다. 묘하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때 차가 멈춘 곳은 아담한 한옥 한 채였다.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춘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곳은 설마 젊은 시절 살던 고향과 닮아 있었다. 미처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아챈 듯했다. 미영이 차에서 내려 춘자의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없는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춘자는 혼란스러운 채로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기억의 파편들이 몰려왔다. 저 감나무, 저 돌담길, 저 작은 개울. 어린 시절 자라온 고향의 풍경과 겹쳐지는 광경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들어가 보세요. 미영의 말에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과 닮았다. 그리고 처마 밑에 걸린 풍경 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춘자는 넋을 잃고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나? 왜 이런 곳에? 그때 대문이 다시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들 준호였다. 해외 출장 중이라던 아들이 웃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손녀 서윤이도 들어왔다. 춘자는 혼란스러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게 무슨, 여긴 어떻게,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당 한켠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 영자였다. 그리고 동네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모두 환한 얼굴로 춘자를 반겼다. 춘자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김춘자, 정말 너구나. 영자가 다가와 춘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올 거라고 준호가 그러더라. 준호가 춘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엄마, 놀라셨죠?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춘자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으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준호가 춘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한옥 안으로 안내했다. 미닫이 문이 열리는 순간 춘자의 숨이 멎는 듯했다. 방 안에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사용하던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결혼 초 아껴 쓰던 반다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3층장. 어머니, 놀라셨죠? 사실은 준호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이 집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늘 우리 집이라고 말씀하시던 그곳을 찾아서요. 미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눈이 쌓인 겨울날 이 마을을 찾아 헤매는 미영의 모습, 허름한 빈집을 둘러보는 모습,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이 밤마다 일기장에 고향 얘기를 쓰시는 거 몰래 읽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이 꿈에도 그리던 집, 그 집 앞에 감나무가 있고 마당에는 들꽃이 피어 있다고 하셨죠? 매번 우리 집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춘자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정말 그랬다. 남편과 살던 집,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하지만 미영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실현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들 내외가 바빠서 요양원에 보내려나 싶었는데 춘자의 말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주말마다 여기 왔어요. 어머님 고향 친구들 찾아다니고 집 수리할 때 벽지 한 장 한 장 제가 직접 골랐어요. 서윤이가 다른 방으로 춘자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춘자가 젊은 시절 쓰던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경매에서 찾아냈대요. 엄마가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할머니 물건들 찾아다녔어요. 춘자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떻게 찾았니? 준호가 설명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청동 거울과 나전칠기 화장대요. 미영이가 어머니 옛날 사진 보고 비슷한 걸 찾아다녔어요. 골동품 시장도 가보고 인터넷도 뒤졌대요. 미영이 부끄러운 듯 덧붙였다. 그냥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들어와 춘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춘자 씨, 잘 오셨어요. 며느님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셨는지 몰라요.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인사드리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찾아내셨어요. 이장님의 말에 춘자는 더욱 놀랐다. 미영이 그토록 정성을 들였다니. 영자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춘자야, 너희 며느리 참 좋더라. 처음에 이 집 살려고 동네 주민들 동에 받는다고 집집마다 다 찾아갔어. 공사할 때도 매주 와서 감독하고 우리한테 내 얘기도 많이 물었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릴 적 기억들 다 알아가려고 했어. 또 다른 동네 할머니가 거들었다. 며느님이 이 집 고칠 때 직접 페인트도 칠하고 마당 벽돌도 깔았어. 임신 초기인데도 힘든 내색 하나 안 했어. 임신? 춘자가 놀라 물었다. 미영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제 곧 5달이에요. 준호가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미영이가 입덧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이 집 준비한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안방에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문턱도 다 없앴어요. 춘자는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쩐지 얼굴이 좀 상했다 싶었는데 그것이 임신과 이 집을 준비하느라 지친 탓이었다니. 그래서 그동안 표정이 안 좋았던 거구나. 미영은 눈물을 훔쳤다. 어머님, 비밀로 하느라 죄송해요. 이 집 준비하는 동안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눴잖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아셨죠? 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서운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미영이 춘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불안하게 해드렸네요. 이 집은 어머님만의 공간이에요. 저희는 주말마다 찾아올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돌봐주실 수 있게요. 춘자는 미영을 바라보다 갑자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며느리의 몸에서 약간의 둥근 배가 느껴졌다. 그곳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춘자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맙다, 미영아. 이런 선물을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춘자의 등을 미영이 토닥였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여기가 진짜 어머님 집이에요.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어머님 마음대로 사세요. 준호가 한쪽에서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엄마, 여기 뒷뜰에는 텃밭도 있어요. 엄마가 늘 가꾸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방은 서재예요. 엄마가 책 읽으시라고 미영이가 골라놨어요. 춘자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서재 책장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심지어 젊은 시절 읽다 만 채 잃어버렸던 책까지 있었다. 이건 어떻게 알았니? 미영이 웃었다. 어머님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마지막 장을 못 읽어서 아쉽다고.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동의 파도였다. 미영이 자신의 일기를 읽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고마웠다.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주려는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춘자는 뜰에 놓인 평상에 앉아 있었다. 점점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겼다. 아들 가족이 잠시 나가고 미영 혼자 남아 춘자 곁에 앉았다. 어머니 사실 많이 힘드셨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매일 아침 어머니 눈치 보게 한 거 알고 있었어요. 춘자는 말없이 미영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께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어머니가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다른 사람 집에서 사는 기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미영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일기를 우연히 봤어요. 오늘도 눈치 보며 하루를 보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건지. 그 글을 읽고 밤새 울었어요. 춘자는 놀란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머님만의 공간을 마련해드리자. 시어머니가 아닌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제야 춘자는 지난 몇 달간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이 집을 준비하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미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다. 미영아, 널 오해했구나. 내가 많이 서운했어. 널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날 멀리하는 것 같아서. 미영은 춘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차가웠던 건 이 집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였어요. 밤새 설계도 그리고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공사 감독하고 그러는 동안 어머님께 소홀했어요.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요양원 같은 곳으로 보낼 거라 생각하셨죠? 어머님 일기장 읽었어요. 그런 두려움 품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서둘렀어요. 춘자는 울먹이며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님,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올 거예요. 서윤이도 할머니 댁에서 방학 보내겠대요. 혼자 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만의 삶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춘자는 마침내 이해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었다. 미영아,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를 거야.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있어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춘자의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미영은 춘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이 집은 어머님 집이에요.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이는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제가 직장 계속 다닐 수 있게요. 춘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이 키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못 믿어온데 어머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춘자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이제 다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섰다. 아침 이슬이 마당의 돌길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와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소리였다. 아들 가족은 어제 저녁 서울로 돌아갔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인사를 건네고 마을 이장님도 방문해 환영해 주셨다. 다들 춘자의 가족이 이 집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다. 춘자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어릴 적 단짝이었던 순자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진짜 너구나. 어제 소문 듣고도 안 믿겼어. 순자야. 춘자는 오랜 친구를 보며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너도 여기 살았구나. 그럼 난 고향 떠난 적 없어. 내가 시집간 후로 60년 만이네. 순자가 춘자의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가 날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지 뭐야. 사진 보여주면서 이분 아세요? 하더라고. 마당 한켠에 심어진 고운 겨울꽃을 바라보며 춘자는 생각했다. 낙엽이 지는 계절에도 피는 꽃이 있구나. 자신의 인생도 이제 겨울이지만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에는 동네 노인회관에 가보았다. 그곳에서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만났다. 김철수, 박영호, 이영자. 모두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아이들 그대로였다. 춘자야, 너 기억나? 우리 5살 때 개울가에서 미역 감기 놀이했던 거? 철수가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물에 빠져서 엄마한테 혼났잖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춘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가을에 와서야 다시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아침 준비를 위한 식재료가 가득했다. 냉장고에는 미영이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에는 가족이 방문하는 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토요일에는 손녀 서윤이가 와서 같이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한 달에 2번은 미영과 준호가 함께 오기로 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춘자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방 한쪽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미영이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첫날이라 걱정돼서요. 춘자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라. 내가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됐지. 여기 좋다. 정말 좋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버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마루에 걸터 앉아 차를 마시며 춘자는 생각했다. 이제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차례였다. 마을 회관에서 하는 노인 대학도 가볼 참이었다. 손주에게 보낼 목도리도 떠야 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한글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한 준비도 해야 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마당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처럼 춘자의 새로운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춘자의 마음에 따뜻하게 퍼져나갔다.